안녕하세요. 이곳을 빌려 과거 남편 몰래 미국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 사연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지금은 그 남자와 헤어졌고 남편과 가정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가 시댁 식구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는데 그의 도움을 받아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배신한 게 잘했다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답답한 마음을 어디 표출할 수 없어서 그쪽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제발 저희 사연 들어주시고 욕설은 자제해 주세요. 인생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 서술이 두서없고 서툴러도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럼 저희 사연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올해 36살, 결혼 9년 차 워킹맘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4살 어리고 현재 9살 아들과 2살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수도권 신도시에 살고 있으며 최근 1년 동안 남편과 주말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는 서울에 살고 있었지만 비싼 전셋값 때문에 차라리 그 돈으로 경기도나 인천에 집을 장만하자고 해서 신도시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갚기 위해 남편이 회사에서 수입이 더 많은 외근을 신청하여 지금 지방에 내려가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친정어머니가 저를 도와 육아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마음 놓고 출근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지금 서로 너무 사랑하며 의지하고 살고 있지만 사실 불과 3년 전만 해도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6개월의 짧은 연애를 하고 스피드하게 결혼하였고 혼전 임신으로 결혼 후 7개월 만에 첫째 아이를 낳아 결혼 첫 해는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얼떨결에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하다 보니 우리 부부는 서로에 대해 너무나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랑해서 결혼한 것은 맞지만 둘 다 직업이 있기에 일을 해야 했고 혼전 임신으로 신혼여행은 꿈도 못 꿨으며 임신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남편과 자주 발생하는 마찰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6개월의 육아 휴직 때에는 그나마 제가 마음의 여유가 생겨 남편과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육아휴직이 끝나고 직장에 복귀하면서 남편과 다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저보고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하기 싫었습니다. 저는 제 일을 너무 좋아했고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며 많은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보다 수입이 더 많았기에 남편도 일을 계속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 후 우리는 합의하에 베이비시터 한 분을 모셔서 저희 아들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이 곧 끝나가는데 아직 사람을 못 구해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을 때 남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분은 우리 회사 선배님의 아이를 이분께서 2년 정도 보셨는데 경험도 많고 친절하고 아이한테 엄청 섬세하게 잘한대. 그 선배는 매우 만족해 하더라고. 우리가 베이비시터 찾는다고 하니까 바로 강력 추천하네. 제가 답했습니다. 뉴스에 안 좋은 일들이 있어서 걱정되었는데 선배님 소개라니 잘 됐다. 그녀와의 첫 만남에서 저는 이모님, 우리 아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연락해 주세요. 그녀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는 제 손주처럼 돌보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를 받아 한번 믿고 저희 아이를 맡겼는데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저희 아이는 그녀를 매우 좋아하였고 돌본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제가 질투할 정도로 저보다 그 이모님의 말을 더 잘 따랐습니다. 역시 육아도 전문가는 다르더라고요. 여유가 조금 생긴 저와 남편은 아기를 베이비시터 이모님에게 맡기고 저희 둘만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같이 영화를 보러 나갔습니다. 영화관에서 손을 잡고 팝콘을 나눠 먹으며 웃기도 하고 영화가 끝난 후에는 근처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연애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여유롭게 데이트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오랜만에 함께하니 정말 좋다라고 답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연애 때의 느낌을 되살리기 위해 모텔에 가서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남편이 저를 부드럽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만큼은 모든 걱정 잊고 우리 둘만 생각하자. 우리는 모텔에서 서로를 탐닉하며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그리움을 온전히 풀어냈습니다. 그의 입술이 전신을 키스할 때마다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고 우리는 한 몸이 되어 깊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야. 제가 속삭이자 남편은 그러게 이런 시간이 너무 그리웠어 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걱정을 잊고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부부가 위기를 넘기고 다시 연애 때처럼 서로 배려하며 잘 살아보려 했지만 또 다른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회사에 복귀한 지 1년이 조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남편 쪽 시누이 때문이었습니다. 남편보다 1살 많은 누나였는데 저보다 3살 어렸죠. 하지만 남편의 누나이기 때문에 제가 그녀에게 항상 존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처음부터 반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 동생 대하듯 저를 막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짜증이 나도 참았지만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남편의 위라 해도 저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서로 존댓말하며 조심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를 남편에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과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꺼냈습니다. 여보, 시누이가 자꾸 나한테 반말을 하고 무시하는 것 같아. 너무 불편해.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내가 누나에게 말해볼게. 하지만 누나는 원래 그런 성격이라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그녀는 결혼하지 않았으며 자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게를 옮기고 확장을 해야 한다며 남편에게 돈 3천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상의하지 않고 바로 입금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알았을 때는 이미 일주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우리는 돈을 공동 관리하고 같이 적금하기 때문에 매우 화가 났습니다. 솔직히 평소에 왠지 모르지만 저를 무시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갑자기 저와 상의 없이 돈을 빌려간다는 것도 화가 나고 남편이 아무 상의 없이 돈을 빌려준 것도 화가 났습니다.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여보, 왜 나한테 상의도 없이 돈을 빌려준 거야? 우리도 돈이 필요할 때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 곤란해. 남편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정말 미안해. 너무 급해서 그랬어. 다음부터는 꼭 상의할게.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시누이에게 문자로 돈을 빌려가는데 저에게도 한번 얘기하고 빌려가야 하지 않아요? 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는 되레 화를 내며 내 동생 돈을 내가 빌려가는데 뭐가 문제냐 고 답했습니다. 그 문자를 받자마자 저는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자 남편은 오히려 시누이를 감싸며 얘기했잖아. 급한 상황이었다고. 이해해줘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제 입장을 전했습니다. 나만 이해할 게 아니라 서로 더 배려하고 존중해야지. 우리도 계획이 있고 우리만의 문제가 있어. 우리 집 사기로 결정했잖아. 청약도 넣고 있는데 당첨이라도 되면 계약금은 어떻게 할 거야? 집 살 때 계약금은 어디서 구해? 지금 당장 사는 집 전세도 뺄 수도 없고 누나가 급하다고 해도 최소한 상의는 해야지. 남편은 제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 그 후로도 시누이와의 관계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는 여전히 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저는 그녀와 거리를 두기로 했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명절에 시누이는 일부러 저를 막 시켜 먹거나 가족 모임에서도 일부러 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 번은 명절 때 시누이가 제 이름을 부르며 이거 좀 가져와라고 하며 저를 심부름꾼처럼 부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시누이는 다른 가족들 앞에서 저에 대한 험담을 하며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 회사 일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족은 뒷전이라니까요. 그때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시부모님과 살면서 가족 모임 때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험담하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시부모님 앞에서 싸울 수도 없어서 그냥 몸이 안 좋다고 집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이런 상황에서 난처해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차에서 아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여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누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돼? 뭘 더 바라는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민 끝에 그래, 내가 누나에게 다시 한번 말해볼게. 내가 봐도 누나가 요즘 심하더라라고 답했습니다. 어느 날 시누이는 또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도 저에게는 아무런 상의 없이 빌려달라 하였고 남편이 저에게 상의해야 한다고 바로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시누이를 감싸며 누나가 어려운 상황이니 이해해줘 라고 말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더 이상 빌려주면 안 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돈을 모아서 집을 장만해야 하는데 시누이가 언제 돈을 갚을지 모르니 계속 빌려줄 수는 없다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남매지간이라도 돈을 빌려간 각서를 써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시누이는 남편을 통해 제가 불만을 표현한 것을 알고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화를 냈습니다. 내가 무슨 권리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니라며 소리를 질렀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시누이의 편을 들 수 없었고 결국 저희 부부는 시누이와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도 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기에 시누이의 말만 듣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점점 저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딸이 힘들어하는데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것 아니냐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시아버지도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 하는데 왜 그렇게 냉정하게 구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남편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 시기에 회사에서 1년간 미국에서 진행되는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생겼고 저는 바로 신청하였습니다. 이 지옥 같은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저의 결정을 반대했지만 저의 완강한 태도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베이비시터 아줌마에게 아이들을 잘 부탁드린다고 신신당부하고 미국행을 준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부모님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집을 떠나면 아이들은 누가 돌보냐며 화를 냈고 시아버지는 가족을 위해서 더 헌신해야 할 때 도망치려는 것 아니냐고 저를 비난했습니다. 시부모님의 이러한 태도는 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 업무 때문에 미국에서 1년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아들과 남편을 두고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회사 업무가 바쁘고 힘들었고 저녁이나 주말에는 친구가 없는 이국 생활이 가끔 외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가족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남편하고 매일 저녁 영상통화를 1시간 정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에는 남편이 영상통화를 걸어와 서로 알몸을 하고 상대를 자극하며 자기 위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 사이의 거리를 줄여주었고 서로에 대한 불만이 조금씩 줄어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의 복잡한 관계에서 벗어난 저는 또 다른 자유를 만끽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3개월간 미국 생활에 적응해가며 미국 현지 친구도 사귀고 한국 문화와 다른 좀 더 자유로운 미국 문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첫 달, 저는 일에 집중하며 지냈습니다. 주말에는 주로 혼자 집에서 쉬거나 주변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의 소개로 현지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저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순식간에 3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연말이 다가오자 이번 프로젝트 총괄 이사님이 2주 동안 귀국하여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한 남자의 작은 포옹에서 저는 제 심장이 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첫 포옹이 아니었습니다. 일이 힘들거나 우울할 때마다 그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는 키가 190cm가 넘는 장신으로 짧은 머리카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흑인과 백인의 혼혈로서 구리빛을 띠고 있으며 햇빛 아래서 은은한 빛을 반사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균형 잡힌 이목구비와 함께 뚜렷한 턱선 그리고 매력적인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짧은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곱슬거리며 그의 전체적인 외모에 세련되고 깔끔한 느낌을 더했습니다. 밝고 선명한 눈빛은 자신감과 친근함을 동시에 전달하며 그의 존재감은 주변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톤스였고 저보다 4살 어리며 아직 미혼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친해진 계기는 회사에서 임대해 준 주택 때문이었습니다. 그 주택은 오래된 2층짜리 건물로 방이 5개였고 한국에서 넘어온 직원들이 하나씩 차지하여 쓰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숙소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외출하고 저만 혼자 남아서 점심을 먹으려는데 주방의 수도꼭지가 갑자기 터져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줄 모르는 저는 급한 마음에 회사 단체 톡방에 이 소식을 올렸는데 마침 스톤스의 집이 근처여서 제일 먼저 달려와 저를 도와 수도꼭지를 수리해 주었습니다. 스톤스가 도착했을 때 주방은 이미 물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물을 막으려고 애쓰다가 옷이 다 젖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스톤스가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한 목소리로 네, 수도꼭지가 갑자기 터져서 너무 놀랐어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스톤스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공구를 꺼내 수도꼭지를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수도를 잠그고 고장난 부분을 확인한 후 부품을 교체했습니다. 그의 진지한 표정과 능숙한 손놀림을 보며 저는 점점 그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수리하는 동안 그의 티셔츠가 물에 젖었는데 운동으로 다져진 건강한 근육이 살짝 보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를 자꾸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스톤스도 가끔씩 저를 힐끗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에 젖어서 많이 춥죠? 먼저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으세요. 곧 끝날 거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얇은 잠옷 차림인데 옷이 흠뻑 젖어서 안에 팬티만 입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상체에는 잠옷 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아서 스톤스는 가슴 라인과 중앙에 볼록 튀어나온 점 2개를 보았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저는 황급히 침실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잠시 후 수리가 끝났다는 스톤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다 됐어요. 이제 물 안 새니까 걱정 마세요. 저는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스톤스에게 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쓰세요. 옷이 많이 젖었네요. 스톤스는 수건을 받으며 얼굴과 팔다리를 닦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큰일 날 뻔했는데 덕분에 잘 해결됐어요. 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스톤스는 미소를 지으며 별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스톤스의 따뜻한 마음과 다정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빛과 미소에서 느껴지는 진심은 저를 더욱 매료시켰습니다. 스톤스는 수리 도구를 정리하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하세요. 가까이 사니까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안심이 돼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자주 만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스톤스가 수리해준 그 순간부터 저는 그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저는 그의 다정함과 배려심에 더욱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능숙한 손길과 따뜻한 말투는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우리는 점점 서로에게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들어가는 날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스톤스와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그의 귀에 대고 한국 가면 당신이 보고 싶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눈이 반짝이며 미소 지었고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톤스가 저를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이 보고 싶을 거야. 한국에서 잘 지내고 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게. 그의 따뜻한 목소리와 포옹이 저를 위로해 주었지만 동시에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정신이 들어 그의 품을 벗어나 도망치듯이 물러섰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미안해, 나갈게 라고 말하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너무 힘들고 마음이 괴로울 때 저를 따뜻하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라서 그의 곁을 떠나기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곧바로 그에게 미안하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갑자기 이렇게 도망치듯 떠나서. 스톤스는 이해한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이해해. 한국에 잘 다녀오고 2주 뒤에 다시 만나자. 그의 이해와 배려가 담긴 메시지는 저를 안심시켰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탑승하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순간 저는 저의 마음이 여기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스톤스와의 마지막 순간을 되새겼습니다. 그의 눈빛, 따뜻한 포옹, 그리고 그가 해준 모든 말들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스톤스도 자주 메시지를 보내며 안부를 묻고 그리움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 많이 보고 싶어. 그의 메시지는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대조적으로 연말에 또 가족 모임이 있기에 시부모와 시누이의 꾸중과 불만을 들어야 했습니다. 시누이는 가족들 앞에서 저를 헐뜯으며 회사 일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가족은 뒷전이고 미국까지 넘어가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먹고 있었는데 시누이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부모님도 그래, 내가 조금 더 가족에게 신경 써야지. 항상 일만 하니 문제야 라며 저를 나무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서러워 눈물이 날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때 남편이 나서서 저를 감싸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어릴 때부터 시부모님과 시누이의 기에 눌려 살아서 저에게 미안하다는 눈빛만 주었지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스톤스의 따뜻한 마음이 대조를 이루며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스톤스는 항상 저를 이해하고 배려해 주었기에 그의 존재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국내에 있는 동안 저는 매일 그가 생각났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을 때도 그가 계속 생각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스스로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미국은 설 연휴가 없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저에게 관심을 주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루에 많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이러한 감정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집에 와서도 업무 처리하냐고 불평했지만 저는 그때 제정신이 아니어서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벌써부터 미국으로 돌아가 스톤스와 만나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스톤스에게 내일 돌아가. 나 데리러 올 수 있어? 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저를 데리러 오겠다고 바로 답장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 스톤스는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자마자 말없이 껴안았고 그 순간의 감정이 모두 말로 전해졌습니다. 돌아와 줘서 고마워. 스톤스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나도 당신이 보고 싶었어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다시 확인하며 더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차에 앉아 미리 준비한 말을 전했습니다. 당신에게 사과할 게 있어. 여기서 너무 외로웠을 수도 있고 당신이 나에게 너무 잘해줘서 이런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어. 그게 사랑의 느낌이 아닐 수도 있고 나 자신도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어. 나의 외로움 때문에 착각을 한 것 같아. 턴스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당신 감정을 이해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복잡할 수 있다는 걸 알아.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차에서 내린 후 저는 바로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스톤스는 뒤에서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만 흔들고 글을 보냈습니다. 퇴근할 때마다 그가 와서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어봤고 출근 첫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일을 얘기한 후에도 그는 또 문제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없다고 했고 그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속에서는 계속 그의 존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스톤스는 저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그는 나를 커피숍으로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스톤스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복잡해.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이 아직도 마음에 걸려. 가족들과의 갈등도 있고 당신과의 감정도 정리가 안 돼. 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스톤스는 제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존중할게. 하지만 우리 사이에 있는 감정을 무시할 수는 없어. 며칠 동안 그의 따뜻한 눈빛과 다정한 말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업무 중에도 그의 생각에 잠겨 일을 그르칠 뻔했습니다. 퇴근 후 그는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나누었고 그 순간의 달콤함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둘 사이에 흐르는 감정의 밀당이 더욱 깊어지면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더 간절히 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매일 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매일 퇴근 후 업무적인 문제로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자주 업무 문제로 의논하는 게 힘들진 않아?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시간이 나한테 큰 위로가 돼. 너랑 얘기하면 마음이 편해져.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흔들었고 결국 저는 그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매번 우리는 꼭 껴안았고 포옹을 하고 나면 후회하며 자신을 나쁜 여자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버텼습니다. 단지 그를 안아주고 버텼습니다. 포옹이 끝난 후 우리는 작별을 고하고 떠났고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를 다시 만나지 않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메일을 보내 저는 진정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잠시 동안 다른 곳에서 일할 생각이야. 나도 마음을 좀 추스르고 싶어. 그는 저를 이해한다고 했지만 저는 그를 다시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다른 곳에서 일하며 그를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일이 계속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를 만나게 되었고 그는 저를 보고 매우 흥분했습니다. 그날 퇴근할 때 우리는 참지 못하고 포옹을 나눴습니다. 이번 포옹은 지난 몇 번의 포옹보다 오래 걸렸고 그는 그 어느 때보다 꽉 껴안았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 그는 속삭였습니다. 우리의 이마는 서로 마주쳤지만 저는 버텼고 다른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슬프기를 원하지 않았고 제가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You are a pretty woman이라고 말하며 저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으며 고마워. 당신도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우리 이렇게 계속하면 안 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정의 얽힘 속에서 저는 분명히 도덕의 궤도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포옹할 때마다 짧은 따뜻함과 흥분을 느꼈지만 이런 관계가 제 가족에게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점차 저 자신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런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따뜻한 포옹과 진심을 외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그의 눈빛에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한편으로는 선을 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와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생각에 갈등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더 힘들어질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아 나도 그렇지만 당신을 포기할 수가 없어 라고 답했습니다. 우리의 포옹이 점점 길어질수록 그와의 감정이 더욱 깊어졌고 저는 그를 향한 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을까? 할 얘기가 있어. 그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어. 어디서 만날까? 저는 우리 둘이 자주 가던 카페를 제안했고 그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카페에서 만나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게 된 것 같아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며 나도 그래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새로운 감정의 세계로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저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관계가 과연 어디로 향할지, 우리는 과연 행복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나는 당신을 포기할 수 없어.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하지만 우리 가족과의 관계를 지켜야 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제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이건 당신에게 주고 싶어. 당신을 생각하며 준비했어. 저는 그 선물을 받아들고 그것이 그의 진심을 담은 편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손편지를 읽으며 저는 그의 감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카페에서 긴 시간을 함께 보냈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카페를 떠나 그의 차로 갔습니다. 차 안에서 우리는 조용히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그동안 쌓인 감정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고 저도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의 숨결이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키스를 나눴습니다. 그 키스는 모든 감정을 담은 깊고도 달콤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키스가 점점 더 깊어지면서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겨 모든 것을 잊고 그 순간에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는 차 안에서 처음으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고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손길과 몸짓은 따뜻하고 다정했으며 우리는 그 순간의 열정을 함께 나눴습니다. 관계를 가진 후에도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의 품 안에서 저는 안전하고 사랑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신을 이렇게 가까이서 느끼니 너무 행복해. 그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나도 그래.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해.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꼭 끌어안고 그날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매일 그의 손편지를 읽으며 그의 사랑을 느꼈고 우리의 스킨십은 점점 더 자연스럽고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죄책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랑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고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있는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고 그를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미국의 거리에서 데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저를 아름다운 공원으로 데려갔고 우리는 그곳에서 산책을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그의 꿈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진심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내 꿈은 작은 카페를 여는 거야. 사람들과 소통하고 따뜻한 커피를 나누고 싶어.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진지했으며 그의 말 속에 담긴 진심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공원의 길을 따라 걸으며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호텔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호텔 방은 아늑하고 로맨틱한 분위기였고 우리는 그곳에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있는 동안 저는 모든 걱정을 잊고 그와 함께 있는 순간을 즐겼습니다. 그의 손길은 따뜻하고 다정했으며 그의 입맞춤은 달콤하고 깊었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나와 함께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나도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빠져들었고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도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우리는 호텔을 벗어나 야외에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달빛 아래의 공원은 조용하고 아름다웠으며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건 어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우면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 오늘 당신 마음대로 해. 지금 이 순간 나는 당신의 여자야. 라고 답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올까 두려웠지만 그 짜릿함은 우리의 감정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저를 나무 뒤로 데려가 조심스럽게 키스를 했고 우리는 그 순간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제 몸의 곳곳을 탐닉하였고 우리는 자연 속에서 뜨거운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세상에 둘만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숨결과 손길은 저를 더욱 흥분시키고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닉하며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스톤스, 당신 정말 강이네. 나 미칠 것 같아. 제가 속삭였습니다. 그는 그래. 그럼 나의 강인함을 더 세게 느껴봐. 당신 천국을 보내줄게 라고 말하며 그의 행동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멀리서 들릴 때마다 더 긴장되었지만 그 긴장감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데이트의 달콤함과 행복함은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순간에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미소와 다정한 말투 그리고 그의 강철 같은 체력은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고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손길 하나하나가 저를 감동시켰고 우리는 모든 면에서 궁합이 잘 맞았습니다. 스톤스, 나 당신 때문에 미친 것 같아. 나 좀 살려줘.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그래. 당신이 옆에 있으면 아무 생각도 안 나라고 답했습니다. 늦은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를 생각하면서 죄책감과 고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스톤스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행복했지만 현실 속에서의 책임과 도덕적 갈등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남편과 아이에게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스톤스는 제 마음을 눈치챈 듯 다가와 부드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생각해?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이 모든 것이 너무 혼란스러워. 당신과 함께 있는 게 행복하지만 집에 있는 가족들이 계속 마음에 걸려. 남편과는 큰 문제 없어. 아직도 남편과 감정이 남아 있어. 그의 가족들만 아니었으면 나 지금 이렇게 바람 피울 사람이 아닌데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 나는 당신의 결정을 존중해. 당신이 가정에 충실하고 싶으면 나에게 말해. 당신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
나도 마음 아파하라고 위로했습니다. 그의 말에 약간의 위안을 얻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갈등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었고 나는 이 관계의 끝이 어디일지 두려웠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주변 동료들은 우리의 관계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뒤에서 수근거렸고 결국 저희 귀에까지 그 소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해하며 혹시 저희 소식이 남편에게까지 알려질까 두려웠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남편과 아들 그리고 스톤스가 떠올랐습니다. 저와 스톤스는 미래가 없고 저는 한국에 저를 기다리는 남편과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톤스를 밖으로 불러서 저희 결정을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스톤스는 제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해. 우리 계속 이렇게 지내면 안 될까?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 하지만 이 관계를 지속할 수는 없어. 나는 나의 가정을 포기할 수가 없어. 당신 때문에 힘든 시간을 극복할 수 있어서 고마웠어. 이제 나를 놓아줄 때가 됐어. 당신도 약속했잖아. 그는 저를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오늘 밤 당신은 내 거야. 오늘 밤 당신의 모든 열정을 보여줘. 우리는 그날 밤 서로를 끌어안고 미친 듯이 상대방을 원했습니다. 그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키스는 여전히 열정적이었고 그의 품에 안겨 있는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숨결과 따뜻한 손길이 제게 영원히 남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을 떠나며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길을 가야 해. 하지만 나는 당신을 잊지 않을 거야. 그는 저를 끌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마지막 포옹을 나누며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모든 순간들이 너무 소중했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그래.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랄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손을 놓고 문을 열며 저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습니다. 잘 지내, 스톤스. 잊지 않을게.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나도 잊지 않을게. 행복해져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호텔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끝났지만 그 순간들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를 떠나며 제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뜨거웠지만 이제는 끝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포옹과 진심은 제 기억 속에 남아있지만 저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길을 선택하며 제 인생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총괄 이사님을 찾아가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사님도 저희 사정을 알고 계셨고 아무 말 없이 저희 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으며 가정에 집중하며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저 저는 남편에게 저와 스톤스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용서를 빌며 그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첫날 저녁 남편과 마주 앉아 진심 어린 눈빛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할 말 있어. 끝까지 들어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긴장한 표정으로 뭔데? 왜 이렇게 심각해 보여? 라고 물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며 사실은 미국에 있을 때 스톤스라는 동료가 있는데 나 그때 너무 힘들었잖아. 그래서 스톤스와 너무 가까워졌어. 정말 많이 혼란스러웠고 그와 감정적으로 얽혀버렸어. 정말 미안해. 당신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것 같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여보 미안해. 스톤스와 가까워지면서
나도 모르게 감정이 생겼어. 하지만 당신과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 관계를 끝냈어. 정말 미안해. 당신의 용서를 빌어.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침묵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말해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 왜 나한테 이렇게 해? 내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서 바람을 피우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변명으로 들리겠지만 당신 누나는 나를 엄청 싫어해. 나를 계속 괴롭혔어. 어머님 아버님도 시누이 편에서 나만 비난했어. 당신이라도 내 편이었으면 내가 덜 힘들었을 텐데 당신은 나보고 그냥 참고 넘어가라고 했잖아. 내가 미국 간 것도 버티기 힘들어서 도망간 거야. 당신을 배신한 건 100번, 1000번 내가 잘못한 거야. 당신의 선택을 존중할게.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나도 생각 좀 하고 얘기하자라고 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과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당신 마음부터 정리해야 해. 지금 나랑 모든 상황을 털어놓은 건 나랑 함께 계속 살고 싶다는 얘기지? 그런데 우리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내가 당신을 믿어도 될까? 라고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여보, 나 아직 당신을 사랑해. 당신과 살고 싶어. 하지만 솔직히 당신 가족들 때문에 걱정이 돼. 나는 당신의 와이프지만 시댁 식구들은 나를 가족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아. 당신이 예전처럼 참으라고만 한다면 차라리 이혼할게. 염치 없지만 더는 그렇게 당하며 살기 싫어.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진짜 이혼하자고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제가 외도를 한 건 100번, 1000번 잘못했지만 남편도 저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은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저를 완전히 방치해 놓았습니다. 그들의 언어 폭력은 저에게 너무 크게 와닿았지만 남편은 쉽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한참 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속으로 저를 많이 욕했을 겁니다. 제가 남편의 침묵을 기다리고 있을 때 남편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힘든지는 이제 알게 됐어. 내 부모고 누나라 어릴 적부터 이렇게 지내왔기에 나는 못 느끼고 있었어. 나는 아직 당신을 사랑해. 하지만 솔직히 당신이 배신한 것에 대해서 쉽게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내가 이제부터 우리 부모와 누나를 막아줄 테니 당신도 정말 변하려고 노력하는지 지켜볼 거야. 그 후 남편은 진짜 말대로 시댁 식구들이 저를 비난하면 참지 않고 큰 소리로 저를 대변해 주었습니다. 누나에게도 돈을 빨리 갚으라고 했으며 시댁 식구들은 이런 변한 남편의 모습을 여러 번 경험하고서는 더 이상 저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제가 할 도리는 다 했습니다. 우리 관계는 천천히 회복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도 쌓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둘째 딸을 갖게 되었습니다. 둘째 딸이 태어난 후 우리는 신축 아파트로 이사하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넓고 쾌적했으며 아이들이 자라기에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더 많이 대화하고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며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저는 지금 생활에 매우 만족하며 우리 가족과 아이를 위해 열심히 일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